자, 안녕하세요. KPC 최백운 교수님과 함께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1편 재밌었습니까? 의외로 예. 1편 안 보시고 2편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그래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거 지금 생중계 아닙니다. 아니죠? 근데 1편을 안 본다고 생각하세요? 1편을 안 보시고, 왜냐면 2편의 조회수가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1편보다. 1편도 많이 관심 가질 것 같은데. 요 말씀하시면은. 예, 근데 뭐 기본소득은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걸 그러니까 좀 이제 제가 수정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라고 생각하고요. 2편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왜 기본소득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그 배경을 사실 이제 소개할 거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편을 꼭 보시고 2편을 좀 봐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아마도 1편 조회수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교수님 정말 바쁘시잖아요. 교수님이자 작가님이자 뭐 경제평론가이자 뭐 준 정치인이자 전 정치인이라고 할까요? 뭐 정말 별로 그 듣고 싶지 않은데. 그러세요? 그러면 이거 편집 없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옆에 앉아. 제가 최백은 TV도 하고 있잖아요. 최백은 TV까지. 지금 16만 6천 명입니다. 그러세요? 구독자가요. 저도 좀 출연시켜 주세요. 그럴까요? 16만 6천 명이니까 굉장하시네요. 굉장하십니다. 1년 됐죠, 1년이요. 1년 만에 대단하십니다. 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릴 말씀 굉장히 많은데, 자, 이렇게 바쁘게 달려가시는데 언제 쉬세요? 쉬는 시간이 좀 있으세요? 우리가 지금 제가 앞에 지금 변화 시대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과거 산업사 20세기로 달라진 게 뭐냐면요. 일과 그러니까 노동과 여가가 구분이 안 되는 시대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글 같은 데 구글 플렉스를 보게 되면요. 아주 럭셔리한 휴게실이 있고 그게 반드시 휴식 시간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잠깐 쉬고 싶으면은 그냥 쉬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노타치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율근무를 가능한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사회 속에서는 경제학책에 보게 되면 노동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효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가는 플러스 효용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효용이라는 얘기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한다는 의미예요. 원래 노동의 라틴어 어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요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원이요, 원래가. 그런데 오늘날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디어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나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요, 몰입도가 높기 때문에 퇴근하고 나서도 지하철 타고 집에 가면서도 거기에 계속 빠져 있고 집에서 저녁 먹으면서도 그 생각에 빠져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하고 여가가 구분이 안 되는 시대라고요.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래서 40 넘으면서 제 자신한테 40 넘으셨어요? 갑자기 그러세요? 말 잘했습니까? 이거 너무 과도해. 너무 과했어요. 근데 이제 그 40 넘으면서 제가 스스로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돈보다 저는 이제 시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냐면 시간을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쓰고 싶다. 의미 있게 쓰고. 돈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좀 이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데다가 시간을 좀 할당하고 싶다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람들이 그래요. 굉장히 바쁜데 그러다 보니 건강 해치지 않냐고 이제니까. 그런데 사실 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부족한데 그나마 견디는 게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니까. 하기 싫은 일은 안 해요. 안 하시고. 돈 아무리 줘도 안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공직을 하라 해도 저 스트레스 받는 거 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쉬지 않는다라는 말이 됐었고 늘 일을 한다. 근데 늘 즐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오늘의 KPC가 아닌가, 키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그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요즘 학생들 보게 되면 재미없는 걸 하기 싫어합니다. 그게 시대의 지금 변화를 지금 다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 때는 사실 그러니까 재미없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선택을 하고요. 직장이라는 것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재미없으면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시대가 요구하는 지금 노동의 성격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노동하고 여가가 이게 그러니까 더 이상 분리가 안 되는. 이게 통합이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저도 동감하는 게 저도 이제 뭐 한 일주일에 한 편, 두 편, 일주일에 한 편이나 한 달에 한 3편 정도의 항상 그 신문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제공해야 될 이제 매일경제 칼럼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쓰기 위해서 이제 보통 평상시에 돌아다닐 때 고민을 해요. 아, 뭘로 할까? 행복한 고민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 이제 내일 모레쯤에 시간이 나니까 그때 앉아가지고 이제 집중해서 글을 씁니다. 네. 그 글 속에 빠져 있을 때 너무 또 행복하거든요. 그렇죠. 일 자체가 행복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늘상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요. 표정에도 그게 보인다고. 아, 그래요? 표정에도 느껴집니까? 예. 아, 네. 저는 근데 교수님하고 조금 다른 거는 돈 많이 주면 농담이고요. 예. 아, 여담 속에서도 많은 배울 점들을 좀 느낄 수 있게 했는데요. 한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백은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이 책에서 강조한 거 저도 굉장히 인상 깊은 표현이 있었는데요. 바로 새로운 처음. 반의적이잖아요. 그렇죠. 새로우면서 처음이라는 게 또 당연한 건데 왜 이런 표현을 쓰셨나요? 좀 이제 우리가 지금 저는 이 시대 전환기에 살고 있는데 그걸 좀 이제 강조를 좀 이제 하고 싶었어요. 얼마 전에 또 분기점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그렇죠. 대전환 대전환 분기점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그걸 쓰는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지금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러니까는 관성적으로 과거의 경험, 과거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재단을 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는 저는 그거에 따라서 고통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증대되고 있다. 이 새로운 처음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말 그대로 대형 사건들을 보게 되면요. 2000년 이후에 저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뭐 숫자로서 특별한 의미도 있지만은 실제로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어떤 분기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 우리가 이 소위 말해서 20세기를 우리가 미국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시대를 할 때 미국이 여러 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특히 이제 경제라든가 군사력 이건 뭐 세계 절대적인 경쟁력이잖아요. 근데 20세기 미국의 경제력을 결정했던 건 제조업이었어요. 제조업을 상징하는 기업은 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가 제너럴 모터스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가 추이를 한번 봐보세요. 2000년에 딱 정점 찍고 쫙 떨어져가지고요. 떨어져가지고 2018년도에는 다우지수 축출까지 당하고 6월달경이에요. 축출까지 당하고 올해 그러니까 많은 주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달러 선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회복이 안 되고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리를 누가 차고 들어갔느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가파 같은 그러니까 구글이라든가 뭐 아마존,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이 그 자리에 차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산업 체계의 지각 변동이 2000년부터 딱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화하고요. 또 하나는 보게 되면 우리가 2000년 이후에 주목해야 될 것은요. 그 대형 사건들, 대규모 사건들이 주로 전통적으로 20세기의 선진국이라고 불렸던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빈도수가 달라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전통적인 주요 국가는 대표적인 게 미국인데 2001년도 딱 열리면서 미국에서 대형 사건 터지죠. 9.11 사태가 터지죠. 9.11 사태는요. 미국의 안보 개념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더구나 미국의 심장에서 그 선진국가들의 미국식 사고에서 그러니까는 이 안보 주권이라는 것은요. 자국의 땅에서는 그러니까는 적어도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안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깥에서 해야지만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심장부가 강타당했잖아요. 테러에 의해서요. 그거를 예측을 못했으니까는 그게 당한 거고. 그렇죠? 예측했으면 막았을 테니까 안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봐보세요.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금융위기 같은 경우도 뭡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처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새로운 처음 같은 대형 사건은 위기인데 위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면 위기로 발생 안 하죠. 예방 조치를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발생했다는 얘기는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고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로 그게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지난해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도 봐보세요. 코로나 사태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K방역이 굉장히 우리가 유행어가 됐듯이 전통적인 주요 국가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미국, 서유럽에서 우리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뭐 이런 영국 이런 나라들이 아주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 당했잖아요. 그들 나라들이 의료기술도 굉장히 선진적인 나라고 서유럽 국가들은 공공의료 시스템도 굉장히 발달한 나라인데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오히려 뭐냐면 한국처럼 예. 한국처럼 그러니까 사실 의료기술도 좀 뒤처져 있고 예. 그리고 공공의료 시스템도 좀 미흡한 나라에서 오히려 그러니까는 방역을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어떤 이런 방역을 하고 했었고요. 네, 네. 그럼 그 속에서 왜 주요 국가들이 예. 그런 코로나 사태에서 보다는 이제 경제 위기가 발생을 했잖아요. 네. 경제 위기가 발생했는데 미국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예.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힘, 네. 뭐 군사력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무 쓸모가 없었잖아요. 네. 코로나 재난에서 발생한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파워, 네. 그래서 전통적인 선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네. 별로 쓸모가 없었어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런 것들이 상징하는 게 뭐냐. 또 우리 옆에 나는 일본도 한번 봐보세요. 네. 2011년도에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있었어요. 네. 그것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거죠. 예측하지 못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왜 선진 국가에서 주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앉아 있냐 이거예요. 네. 예? 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시대가 그러니까는 지금 아까 얘기했지 이런 대형 사건은 위기이고 이 위기라는 것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네. 그 예측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근대 산업 문명에서 축적한 하나의 지적 체계인데 네. 그 산업 문명에서 축적한 지적 체계가 수명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수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을 이해하려면은 이 달라진다는 것을 첫째는 인정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새로운 처음형 같은 재난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네. 알면서도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후 위기죠. 네. 기후 위기는 그렇죠. 기후 위기는 우리가 분명히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심각해질 거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법을 단기적으로 네.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모든 국가들이 네. 세계 모든 국가들이 협력을 해야 돼요. 네. 네.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근대 산업문명 체계에서는 네. 자국 이익 중심주의적으로 국가 운영을 하는 틀이었었어요. 네. 근데 초국가 협력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후위기 같은 경우.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초국가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사실 지혜가 부족한 거죠. 네. 지혜가 부족하니까는 그게 잘 진척이 안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네. 그 속에서 기후위기의 재난은 갈수록 지금 커지고 있고 빈도수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재난 같은 경우도 사실 기후변화 생태 환경의 파괴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듯이요. 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2년도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사스라는 게 먼저 등장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메르스 등장을 쭉 하는데 이게 이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또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나오는 건 어디 있어요? 네. 지금 변이 바이러스 나오고 그렇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빨라지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나왔을 때 초창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인수 공통 감염병은 뭐냐면 사람과 동물이 같이 걸리는 네. 이거라. 예. 바이러스가 같이 그러니까 지금 그게 왜 생겼느냐? 동물의 환경을 생존 환경을 파괴해서 생긴 결과다. 네. 동물들에서 그러니까 숙주를 가지고 있었던 바이러스가 동물에 더 이상 서식 못하다 보니까 사람한테 이제 들어온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은 자연 생태 환경을 복원시켜야 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 즉 백신 개발이라든가 치료제 개발. 이건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이죠. 네.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연의 생태 환경을 복원하는 건데. 복원해야 되는데. 예. 근데 이 자연 생태 환경 복원은 모두가 사실 공감을 하면서도 네. 이거 단기적으로 네. 사실 이거 쉬워 보이지 않잖아요. 너무 많은 희생이 따르니까. 많은 비용도 들고 비용이 들고. 또 국가들 간에 굉장히 협력도 필요하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서로가 양보도 해야 되고 그런데 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기 힘들어서 당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이 변화가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인류사에다가.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냐면 과거 200~300년의 산업 문명에서 우리가 축적한 지식, 네. 축적한 지혜, 축적한 경험 이런 거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관성적으로 대응을 하고 하면서 그 피해가 지금 그러니까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네. 커지고 있다는 걸 좀 저는 부각시키고 싶어서 네. 새로운 처음이라는 용어를 제가 이제 네. 도입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새로운 처음이 등장했는데 우리는 마치 그 두 발은
그렇죠. 기존에 머물면서 새로운 처음을 지켜만 보고 있는 그렇죠. 모습. 예. 도저히 이걸 대응할 수 없는 거죠. 예. 아예 내 두 발을 떼고 새로운 처음으로 예. 와서 그 달라진 환경에 걸맞게 대응을 해야 될 텐데. 맞습니다. 그런 대응책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건 아마도 3편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3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최 교수님께서 정말 그런 대응책이 명확하게 있는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 선거 뽑을 준비하시면서 한번 3편을 기대하면서 2편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